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비전 응용 2주차 실시간 강의 보강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몸이 다 완벽하게 회복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더 늦어질 수는 없어서 제가 2주차 때 실시간 강의 때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 녹화 영상으로 지금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화 때 원래 영상 녹화했었을 때는 이제 각각 그 파트별로 지금 녹화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실시간 강의 때는 그 이전에 그 해당 주차 때 녹화 강의 때 진행을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혹은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만한 부분 혹은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녹화 영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찝어드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실시간 강의 때 진행을 하고자 했었던 내용인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시간 강의 때 제가 올려놓았었던 내용이 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다음 실시간 강의 때 조금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먼저 진행을 할 순서는 결국에 기존에 이제 진행을 했었던 녹화 영상 때 진행을 했었던 내용 중에서 조금 핵심되는 요약 부분 등을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리캡을 해드리려는 게 하나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실시간 강의 때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 영상에서 제가 하나의 토익 이그젠플로 이제 다 올려놓은 예제들, 소스코드 예제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소스코드 예제들은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원래는 이 실시간 강의 때 같이 해보려고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같이 해서 이제 동작을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생분들이 지금 4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4학년, 3, 4학년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소스코드 보고 추후에 프로젝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희망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구현을 하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현을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 등을 지금 녹화 영상에 대한 강의 자료로 지금 만들어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파트 영상 및 비디오 입출력에 대한 강의 자료를 제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파트는 결국에 오픈CV라는 걸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기초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응용 사례에 대해서 결국에 응용 사례 프로젝트를 결국에 저희가 오픈CV나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딥러닝 모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를 하실 건데, 그러면 그러한 기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웹캠에서 데이터를 찍어야 되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그 그러니까 펑션인데 그거를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토이 예제에 대한 코드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서 지금 요 영상 및 비디오 입출력 에 대한 내용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보신 다음에 이거는 영상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내용들은 대부분 지금 그 프로젝트 저희가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 그 발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요소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기초적으로 결국에 왜냐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프로젝트는 이 사용자, 우리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된 결과값, 시각화된 결과값이 있으면 그러한 시각화된 결과값 자체를 결국에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UI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 방법을 어떻게 잘 시각화해서 우리 사람한테 명확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UI 자체를 이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UI 만드는 거는 근데 대부분 웹페이지랑 만약에 섞게 된다라고 하면 웹 쪽이랑 섞게 된다라고 하면 프론트 페이지에 결국에 리액트나 뭐 그러한 자바스크립트나 그러한 것들이 섞여서 결국에 이제 하나의 웹페이지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러한 UI 말고도 지금 그냥 스탠드얼론으로 혼자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동작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이제 실행 파일만 따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그 GUI를 구성을 하신 다음에 GUI 기반한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GUI든 뭐 웹이든 여러분이 이제 구현을 하시는 과정에서 잠시만요. 이러한 UI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에 지금 조금씩 다 필요해요. 결국엔 제가 지금 여기에 구성을 한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다 응용해가지고 나중에 프로젝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윈도우 제어만 제가 뭐 써놨지만 뭐 안드로이드 제어나 iOS 제어나 아니면 우분투 제어라든지 뭐 그런 서버 제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해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그 강의자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맥이나 아니면 iOS나 다른 안드로이드나 그런 데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따로 여러분께서 이제 따로 책을 보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U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용자의 입력 자체를 이제 컴퓨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과정에서는 결국에 키보드 이벤트 혹은 이벤트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 자체는 뭐 뒤에서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겠죠. 뭐 그리기 함수라든지 아니면 뭐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컬러감 바꾸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여러가지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윈도우에서 지금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윈도우 제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은 그냥 오픈CV에서 제공을 해주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함수들에 대한 이름을 내용을 작성을 해드린 거고요. 그럼 요거에 기반해서 지금 여러분이 그냥 구현을 하시면 똑같이 창이 뜰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나콘다 환경에서 지금 실험을 한 건데, 뭐 아나콘다 환경 말고 이제 똑같이 구글 콜앱이라든지 뭐 다른 아니면 구글 콜앱이라든지 아니면 우분투라든지 맥이라든지 그런 이제 환경에서 실험을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할 때는 이제 콜앱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것도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패키지는 여기 설치하는 것 동일하게 들어갈 텐데 거기에 아마 느낌표가 하나가 더 들어갈 거예요. 이 핍 앞에 콜앱에서 아마 설치할 때는 맨 위에 부분에 이제 그 요거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임포트 하고 나서 아마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 4학년 학생들이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스 코드를 다 읽으실 줄 알겠지만 다른 과 혹은 복전하는 학생들 혹은 이게 오픈CV를 처음 배우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스 코드에 대해서 라인별로 다 주석을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그 라인별로 주석이 있으니까 그 해당하는 주석들을 여러분이 꼭 보신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것들은 뭐 조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한 거고요. 거기는 저는 이제 스크립트 창에서 이렇게 구현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스크립트 된 거를 이제 아나콘다 가상환경상에서 이제 실제로 가상환경을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된 거에서 결국에 이제 파이썬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된 거죠. 가상환경을
처음 쓰시는 학생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인터넷에 가상환경 설치하는 것들은 제가 이전 자료에서 가상환경 만드는 것들은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환경을 만들고 나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아나콘다 프롬프트 들어간 다음에 콘다 액티베이트 이제 가상환경 이름을 저는 이제 파이36으로 했기 때문에 파이36으로 아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36 같은 경우는 가상환경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상환경 이름이기 때문에 그 가상환경 이름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파이썬 무브 윈도우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요 예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 띄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창을 띄워가지고 뭐냐면 컴파일 빌드해서 이제 런 되고 나서는 결국에 이렇게 창이 뜨는 예제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창 뜨는 예제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 오픈CV를 이용해서 만드실 때는 이렇게 창 뜨는 예제를 적용하셔서 이제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똑같이 얘는 크기 변경하는 소스 코드이고요. 그리고 라인별로 있으니까 여기 리사이즈 부분이 크기 변경 함수예요. 적용하는 함수 부분인데, 여기서 이러한 예제들은 핵심되는 부분만 지금 제가 찝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다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대부분 소스 코드를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벤트 처리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중간고사에서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예를 물어보고 이거에 대한 만약에 용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으면 여러분이 이벤트라고 적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이벤트 처리가 있으면 이벤트 처리에서는 뭘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블랭크를 해놨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블랭크를 할 수도 있겠죠. 블랭크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안에 있는 블랭크를 작성을 하는 게 아마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차피 시험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크게는 막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나중에 그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용어별로 혹은 내용별로 다 그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나중에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콜백 함수 등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벤트 처리에는 결국에 이벤트 처리를 미리 사전적으로 정의를 한 콜백 함수가 필요한데요. 콜백 함수를 이제 결국에 사전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콜백 함수가 호출이 돼서 미리 사전적으로 정의된 내용이 동작이 되는 처리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벤트는 윈도우, 우분투, 맥, 안드로이드, iOS 등 다 사용이 가능한 이벤트 처리가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환경별로 약간씩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로직은 똑같지만 그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씩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그 공식 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구현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오픈CV에서 이제 구현을 했을 때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창에서 결국에 이제 마우스 키보드 입력을 받은 거고, 왜냐면 이러한 키보드를 입력을 받은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노트북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얻는 과정을 어노테이션 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이렇게 노트북 카메라 등을 이용을 해서 앞에 데이터들을 찍었을 때 이제 카메라 이렇게 키 입력이라든지 스페이스 녹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녹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프레임별로 만약에 동영상으로 찍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찍을 때는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그 순간마다 데이터를 찍는다든지 그렇게 그 어노테이션 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노트북상에서 지금 제가 이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어노테이션 툴, 그러니까 즉 어노테이션 툴은 아니고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찍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찍기 위한 노트북을 이용을 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찍기 위한 데이터 획득 툴은 여러분이 제가 드린 여기 소스 코드 드린 거를 잘 응용을 하시면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iOS나 이제 맥이나 그런 핸드폰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직접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노테이션 툴도 여기 지금 제가 요 장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저는 원래는 희망을 했었던 거예요. 네, 또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꼭 오픈CV라든지 아니면 로컬에서 그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뭐 파이큐티라든지 뭐 GUI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뭐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 만약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크게는 문제는 없고요. 저는 이제 오픈CV에서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마우스 오픈CV를 이용을 했을 때에 대한 예제를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예제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오픈CV에서 창을 띄우고 나서 키보드 입력을 받았었던 거고, 아니면 스페이스바는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스페이스바에 대한 키값이 있겠죠. 그러면 키값을 여기다 추가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이것도 마우스 버튼 이벤트 누를 때 더블 클릭을 눌렀을 때 아니면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동작을 하는 이제 예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키랑 마우스에 대한 예제를 둘 다 집어들여 넣었었고, 그리고 제가 어노테이션 툴에 대해서 왜냐면 데이터가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데이터가 레이블링이 잘 되어 있는지 잘 안 되는지를 그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트랙바 이벤트를 적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트랙바를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 폴더를 읽을 거 아니에요. 폴더 안에 데이터셋을 읽을 텐데, 데이터셋을 읽으면 거기에 제대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트랙바를 이용을 해서 이제 슬라이싱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제대로 어노테이션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트랙바 이벤트 제어가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데이터 뭐예요? 그 어노테이션 툴에 들어가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들었었던 뭐 툴에 대해서도 그렇게 트랙바를 적용을 했었고요. 네, 똑같이 트랙바를 이렇게 적용했을 때 뭐 1, 2, 3 혹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왜냐면 트랙바 그 포인트에 대한 그 값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위치에 대한 인덱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또 알아야지만 나중에 그 해당하는 값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그 값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랙바 이벤트 제어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리기 함수가 실질적으로 어노테이션 데이터 레이블링 툴이죠. 결국에 이 그리기 함수가 지금은 제가 오픈CV를 이용을 하는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런 박스 치는 경우는 결국에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될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직선을 따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직선 따는 게 직선 땄으면 그거에 대한 양쪽 끝 포인트가 있잖아요. 끝 포인트 자체가 결국에 그 해당하는 값에 대한 포인트 값이 나올 거고, 그리고 또한 이제 만약에 원으로 동그라미를,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값이 네모로 꼭 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동그라미로도 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 영역 부분을, 그러면 동그라미로 됐으면 그 동그라미에 대한 그 포인트도 나올 거고, 뭐 네모나 직선이나 아니면 마름모나 삼각형이나 뭐 그런, 그걸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3번 아니면 키포인트 아니면 그 기존에 뭐 스켈레톤처럼 스켈레톤 포인트를 했을 때 스켈레톤이 지금 영상에서 나왔겠지, 여기 다음 그 어노테이션 툴에서는 이제 제가 간략하게 그냥 그거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얼굴이나 몸이나 이제 몸통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뼈대 부분만을 따로 띄어가지고 그 행동 인식할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스켈레톤을 이용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몸이나 이제 핸드,
손에 대한 그 관절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할 때도 스켈레톤을 이용을 하긴 해요. 그래서 스켈레톤은 이제 뼈대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 행동 자체가 이제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쓰러지는지 아니면 이제 혹은 네, 걷고 있는지 아니면 뛰는지 등을 이제 스켈레톤을 이용을 해서 주로 인식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실 때도 이제 선분이나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러한 제공을 해주는 그리기 함수 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결국에 같이 응용을 해야 되는 게 결국에 영상 파일을 읽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상 파일, 그래서 영상 파일을 읽어와서 결국에 이제 그 하나의 데이터들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영상 파일에 지금은 이제 저장된 거를 이제 읽어오는 과정인 거고,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찍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찍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카메라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실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그거를 이미지 혹은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카메라 프레임을 이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장할 때는 뭐 프레임을 이제 나눌 때는 뭐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그 각각의 순간마다 이제 저장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이미지로만 이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지금 제가 기본 예제 코드로 집어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동영상 파일을 읽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 파일 읽은 거에서 이제 등강적으로 이제 그 모든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영상 획득된 거에서 일부분 샘플링을 통해서 일부분에 대한 데이터들만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응용할 때 사용을 하시라고 지금 가장 기초적인 오픈CV를 이용을 해서 이제 동영상 파일 읽기 부분, 이렇게 이거 샘플링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략하게 지금 소위 이그젬플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하면 결국에 요런 지금 오픈CV를 이용을 한 게 결국에 제가 데이터 획득할 수 있는 툴, 그리고 어노테이션 할 수 있는 툴, 거기에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툴에 기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들을 제가 요약 선발을 해서 지금 여러분께 다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실 때 기초적인 소스는 제가 다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오픈CV 등을 이런 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뭔가 툴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드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응용해가지고 여러분이 구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녹화 강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에 대한 더 영상이 올라갔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요. 네. 그리고 하나 요거죠. 잠시만요. 네, 요거 하기 전에 데이터를 만약에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 찍는 거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3클래스 분류예요. 3클래스 분류인데 거기에 내가 사과, 딸기, 배를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사과, 딸기, 배가 이제 클래스가 되고요. 그리고 그 각 클래스에 대해서 결국에 적어도 데이터는 1000개 이상 정도 필요해요. 각 데이터별로. 근데 1000개 이상 정도 필요한데 그 1000개의 데이터는 한 화면을 찍었을 때 그 동일한 순간 그 위치에서만 계속 1000개를 찍은 게 아니라 약간씩 회전하면서 그거를 다양한 각도도 이제 뭐든 그거를 찍었을 때 1000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하나의 이미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물체, 사과도 여러 개 사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사과들을 이제 뭔가 찍어서 1000개 정도 그렇게 최소 1000개 정도는 여러분이 레이블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각 클래스별로.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레이블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학부 프로젝트 할 때 지금 여러분 시기에 저는 약
사람을 2클래스 혹은 3클래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2클래스 혹은 3클래스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서명을 했었었고요. 서명과 이제 지문 등을 해봤었었는데, 근데 뭐 실제 지문인지 아니면 가짜 지문인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실제 서명인지 가짜 서명인지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얻을 때 실제로 데이터 어노테이션 할 수 있는 툴도 만들었었고, 거기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거는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실제로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은 클래스를 여러분이 하면 힘들어요. 왜냐면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어노테이션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그래서 적어도 제가 했었던 것이 비슷하게 2클래스 혹은 3클래스, 적은 클래스 수로 이제 여러분이 구성을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할 때 적은 클래스로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보고, 그 데이터를 모은 거를 실제로 어노테이션도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획득할 수 있는 툴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그러기를 희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클래스를 좀 적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1000개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툴이나 이제 데이터 획득할 수 있는 툴 등을 여러분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저도 이제 4학년 때, 제가 학부 4학년 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 영상에 대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 해당하는 부분이 잠시만요. 네, 아직 다 완벽하게 안 나와서 네, 여기 부분은 컴퓨터 비전과 영상 처리 부분인데, 결국에 여기서는 영상 처리가 무엇인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히스토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습 목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처리가 무엇인지, 여기서 점 연산이 뭐고 영영 연산이 뭐고, 그리고 기하 연산이 무엇이고, 그리고 영상의 크기 자체를 만드는 것이 연산이 무엇이고, 다중 해상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이지 모폴로지와 명암 모폴로지가 무엇인지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존 영상을 이제 흑백으로 이진 영상을 구할 때 이제 이진 영상을 어떠한 알고리즘을, 이진 영상은 지금 5초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적용을 했지만, 그래서 이진 5초 알고리즘 말고 이진 영상이란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진 영상이 무엇인지 등이 여러분이 지금 요 장에서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영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여기서 양자화 부분도 중요하겠죠. 디지털 영상 자체는 결국에 카메라 내부에 카메라 센서 부분의 데이터가 외치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실제로 만들 때 이렇게 가로 방향, 이렇게 영상, 이렇게 엔게이전으로 표현이 되고, 실제로 각각의 픽셀이 결국에 화소라고 부르게 되고, 그거를 이제 양자화를 실제로 진행을 해서 그 값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자화라든지 아니면 명확한 범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녹화 영상에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지금 다시 한번 찝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점 자체를 화소 픽셀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쪽 왼쪽 왼쪽 디지털 영상의 좌표기 같은 경우는 왼쪽 위부터가 0,0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진화 영상이 무엇인지, 이진화 영상은 결국에 01로 구성이 된 게 이진화 영상이고, 한 화소가 이제 RGB의 3개의 값으로 구성이 되고, 그거를 이제 각각에 대한 것들이 RGB를 표시를 하는 게 이렇게 노테이션 자체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영상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영상이 숫자로 표현이 되고,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뭔가 지표면으로부터 이제 올린 그러한
산 모양처럼 이제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화소의 명암값을 지표면으로 더 높이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뎁스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화면의 명암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화면에 대한 텍스처에 대한 그 높이 등을 이제 표현을 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똑같이 히스토그램이 무엇인지, 히스토그램이 이런 제가 이렇게 다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블랭크를 약간 볼드체를 쳐놨어요. 그래서 볼드체를 써놨지만 꼭 이런 볼드체 부분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부분만은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규 히스토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히스토그램 용도에서 결국에 히스토그램 평화라가 무엇이고,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용도가 결국에 영상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영상 품질을 개선하는 게 결국에 히스토그램의 용도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히스토그램 이렇게 영상을 했을 때 결국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잘 영상 품질 개선하는데 히스토그램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용을 해서 역투형이나 혹은 얼굴 검출을 할 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얼굴 검출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진 영상에서는 결국에 이렇게 이진화 오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진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러한 오추 알고리즘은 그러한 인기값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팁값, 왜냐면 분포죠. 결국에 두 집합으로 나눴을 때 그 두 집합으로 나눈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지값을 찾는 게 결국에, 왜냐면 정확한 이진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러한 목적 함수를 잘 최적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알고리즘 등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점유연산. 이 점유연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영상 처리의 기본 연산 중에서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점연산, 그리고 영역연산, 그리고 기하연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점연산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가 자신의 값만 보고 새로운 값을 그러니까 이러한 키워드를 물어봤으면 그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 그 정의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 번 더 찝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왜냐면 키랑 이런 것들을 잘 매칭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지만 추후에 이제 이러한 전연산, 영역연산, 아니면 기하연산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용어들을 기준으로 해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연산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연연산이라는 게 있고 비선연연산이 있고요. 그리고 비선연연산에는 뭐 이러한 디졸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이 결국에 비선연연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선연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것들 변수들의 상수를 곱하고 그 값을 더하는 것이 이제 선연연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좀 더 점연산을 했을 때 비선형 연산이 좀 더 성능이 더 좋긴 하겠죠. 아무래도 대부분은 선형 연산보다는. 그리고 영역 연산에서는 이제 상관, 코릴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이 있겠죠. 컨볼루션에서는 윈도우를 뒤집어서 이제 연산하는 과정이 있고요. 실제로 윈도우로 많이 다 혼용해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윈도우를 표현하는 용어 자체는 이제 마스크나 커널이나 템플릿이나 필터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역 연산에서는 똑같이 이제 요거 컨볼루션 연산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기 때문에 컨볼루션 연산은 이제 선형이다. 그리고 왜 이유는 왜 그렇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선형 연산에는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선형 연산인데, 이게 거기에는 이제 비선형 연산을 적용을 했을 때는 결국에 영상이 약간 스무딩 되는, 약간 부드럽게 되는 효과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게 메디안 필터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하 연산에서는 이렇게 동차 행렬 혹은 이제 이렇게 적용 대상에서는 이제 변환이나 보완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하 연산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정 혹은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에일리어싱이나 이제 그러니까 기하 연산을 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에일리어싱과 이제 안티 에일리어싱을 쓴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이 요 정의까지 같이 써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셨으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영상 처리에서는 이제 멀티 레졸루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멀티 레졸루션은 이제 다 해상도가 해상도가 다른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결국에 네, 멀티 레졸루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멀티 레졸루션을 사용을 하는 이유 자체는 딥러닝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컨볼루션을 할 때 성능을 높일 때, 그러니까 고해상도로 만들거나 아니면 모델의 성능을 향상을 할 때, 혹은 이제 물체를 안정적으로 향상하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멀티 레졸루션의 이제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멀티 레졸루션의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업샘플링 혹은 다운샘플링, 업샘플링이나 다운샘플링 등등의 여러가지 다해상도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해상도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크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지금 큰 거, 작은 거, 좀 작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해상도로 나타내는 게 결국에 다해상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모폴로지까지 나와 있는데, 모폴로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폴로지 연산이 무엇이고, 그리고 모폴로지 연산에서 팽창이 무엇이고, 침식이 무엇이고, 열기가 무엇이고, 닫힘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오픈CV에서도 이렇게 팽창이나 침식이나 열기나 닫힘이나 이런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있어요.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여러분이 같이, 실습까지 하면 좋을 텐데,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팽창이나 침식이나 열기나 닫힘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게 지금 제가 이 영상 처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결국에 저희가 지금 배우는 게, 다른 오픈CV를 사용을 해도 오픈CV에 있는 것들 사용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이 프로젝트의 목적 자체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렇게 이 모폴로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심 영역, 그러니까 뭔가 전경만 가지고 배경은 제거한 상태에서 뭔가 연산이나 아니면 그런 약간 영상들이 약간 끊겼다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전처리 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모폴로지 연산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팽창을 적용을 하고 침식을 적용한 거가 열기나 닫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한 번씩은 다 토이 이그젬플을 이용을 해서라도 구현을 해보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프로젝트에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많이 응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딥러닝을 사용을 하면 컨볼루션 연산은 이제 CNN 모델이나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대부분 CNN 컨볼루션 자체는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컨볼루션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컨볼루션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폴로지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멀티 레졸루션을 이제 적용을 한 이제 모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멀티 레졸루션을 적용을 한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샘플링을 적용을 한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에일리어싱이나 안티얼리싱을 해결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들도 있고요. 기하 연산을 적용하기 위해서 비선형적으로 이제 스무딩 효과를 계산을 하기 위한 모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큰 범주 내에서의 중요한 카테고리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큰 탑다운으로 지금 내려가게 되는 건데 이러한 탑다운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마스크나 커널이나 이런 것도 컨볼루션에서 나오고 감마 연산도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큰 개념들은 결국에 이 딥러닝이라는 분야에서도 이미 다 딥러닝과 이제 컴퓨터 비전이 응용되어 있는 분야에서도 다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해당하는 부분은 꼭 다 나중에 그 딥러닝 모델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했을 때 뭔가 프로젝트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아 이런 것들을
왜냐면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컴퓨터 비전에 대한 틀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거고, 그 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분석이라는 이런 것들은 기초적으로 그 뭐예요, 데이터를 얻었으면 데이터 EDA, 데이터 탐색 분석을 할 때 대부분 영상을 획득을 했다라고 하면 영상에 대한 폼질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상에 대한 폼질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 히스토그램 분석을 필요로 할 거고, 그럼 히스토그램 분석을 할 거면 이렇게 수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표면으로 높이를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 평화를 하고 나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 아니면 딥러닝 모델에는 정말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 쓰레기 결과값이 나오고,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좋은 결과값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전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잘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진화를 집어넣어서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도 그레이 스케일로 바꿔서 그냥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되나, 뭐 RGB 값을 집어넣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다 한 번씩은 다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다해상도를 만들어서 뭔가 데이터셋으로 집어넣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다해상도뿐만 아니라 다해상도 이제 모플로지 연산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모델에 대한 영향성이 커지나,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배웠었던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프로젝트에 대한 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그 녹화 영상 녹화 영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아니군요. 네, 여기죠. 이 딥러닝 기초 소개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도 막 2-3시간 떠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간략하게 써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만한, 지금 여기서도 핵심되는 부분, 그러니까 간략하게 어떠한 개념을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개념들을 조금씩 봐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개념적으로만 지금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더 깊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시간도 짧고 프로젝트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잘 구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딥러닝 기초 소개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기초 소개는 이제 딥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딥러닝은 인공지능이라는 커다란 범주 내에서 조그마한 작은 범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냥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리고 결국에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주고요. 그 큰 범주 내에 약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이고, 그 머신러닝 안에 이제 딥러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이제 그냥 기존 지식,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고, 근데 그러한 머신러닝 자체는 결국에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해당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뭔가 적용하는 알고리즘인데, 딥러닝이라는 거는 결국에 여러 층인 인공신공망을 이용을 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딥러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차이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면접을 가거나 이제 사람들이 하실 때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이어서 요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종류도 무엇인지, 전문가 시스템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종류에는 이런 예전에
옛날에 했었던 전문가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규칙 기반은 이제 룰 베이스로 진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종류에는 디시전 트리, 아니면 리그레션, 아니면 퍼셉트론이 네, 머신러닝 종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딥러닝 중의 종류로는 이제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많이 다른 수업에서 약간 다른 거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뭐 CNN이라든지 아니면 강화학습이라든지 아니면 RNN, Recurrent Neural Network라든지 그런 것들이 딥러닝 종류로서 이제 많이 사용을 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으로서 이제 이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 인공지능 중에서도 요 중간 범위 머신러닝이 아니라 이러한 딥러닝이라는 조그마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프로젝트로 같이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딥러닝 모델에 대한 이제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딥러닝 모델에 대한 학습 방법은 결국에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지금 각각에 대한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도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정답이 있는 학습 방법이고, 실제로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학습 방법이고요. 그리고 강화학습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런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 강화학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하나의 방법에서도 지금은 이게 정말 맨 상위단에 있는 개념이에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제 강화학습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도학습 중에서 밑으로 내려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학습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처음 배운다 가정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방법은 지금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 거고요.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로 한 게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학습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총 트레인 데이터,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검증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서 총 3가지의 종류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전체적으로 100%가 있어요. 그럼 100%가 있다라고 하면 60%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학습하지 않은 여기 60, 20 말고 이제 테스트의 20%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먼저 딥러닝이라는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먼저 1차적으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그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성능보다 높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검증 데이터로 학습할 때 성능이 나온 모델이 최종적으로 학습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테스트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최종적인 모델에 대한 성능을 체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결국에 초기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에 딥러닝 모델, 초기에 설정이 된 딥러닝 모델 혹은 미리 학습이 되어 있는 사전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초기 학습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아예 안 된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 처음부터 학습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기존에 어느 정도 다른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 된 사전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검증하는 건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학습된 게 올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검증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추가 학습을 진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 평가, 평가 지표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능 평가 결과값들이 결국에 학습 데이터보다 더 적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 데이터보다 높게 나와야지만 이제 좋은 거고,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학습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증 데이터보다 이제 학습이
검증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학습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델이 지금 조금 더 일반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습 방법 그리고 검증 방법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검증을 하고 된 모델이 있으면 실제로 그거를 이제 테스트 방법으로서 검증까지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 학습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의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학습, 검증, 그 다음 테스트 3개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여기에 딥러닝 개념이 있는데요. 딥러닝 개념은 이제 어떠한 모델을 막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모델은 뒤에는 이제 분석 방법 등을 계속 이제 모델들을 중간고사 이후 때는 이제 모델들을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딥러닝 기초 구성이라는 게 결국에 어떠한 모델들 간에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레이어 혹은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러한 기능들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떠한 모델을 가져다 쓴 다음에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모델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이제 뭔가 변경을 해서 이제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러분이 다 일일이 한 번씩 해보고 그 내용을 여러 성능이 높아지는지 적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성능을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성능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 기초적으로 이러한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러한 기초적인 요소가 결국에 여러 가지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서는 특징 연산을 계산하는 레이어고요. 이거는 실제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나 혹은 모델에서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특징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 연산, 새로운 특징 혹은 특징을 추출하기, 새로운 특징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산을 하는 부분이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노멀레이션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노멀레이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모델이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 자체가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학습이 잘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학습이 됐을 때 0값으로 이제 수렴이 되어야지만 모델이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는 이제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제 실제로 학습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노멀레이션을 썼을 때에는 조금 이제 학습 로스나 학습 어큐러시나 아니면 로스가 조금 이제 학습이 되지 않고 이제 발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나 이제 뭔가 성능 자체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할 때 안정적으로 최적화되게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러한 노멀레이션 레이어 웨이트, 그러니까 특징에 대한 웨이트가 조금 발산이 되지 않도록 잡아두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0값으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이제 레이어가 되는데요. 그때의 종류로서는 이제 이거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몇 페이지씩 뽑아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시를 써드린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이전에 좀 찾아서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응용하시는데 조금 쉽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래서 종류로서는 이제 배치 노멀레이션 있고, 요거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인스턴스 노멀레이션 아니면 뭐 기체적으로 레이어 노멀레이션, 그런 노멀레이션 종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정의들도 지금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풀링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블링 레이어는 이제 특징 연산이 나왔으면 거기에서 모든 특징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몇 가지 특징만을 추출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통해서 그 샘플링된 특징만을 이제 연산을 하겠다라는 게 이 플링 레이어가 돼요. 그래서 이 플링 레이어에서는 결국에 이 맥스 플링이라는 거는 가장 큰 값만을 이제 하나의 값만을 추출해서 다음 단에 남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에버리지 플링 같은 경우는 평균값. 그러니까 특징에서 평균값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평균된 값만을 이제 그 다음 단에 넘기는 방법이 average pooling 방법이 되겠고요. 뭐 여기 말고도 뭐 더 많아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든지 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더 많이 궁금한 거는, 실제로 텐서플로우 그 공식 문서라든지, 아니면 케라스 공식 문서라든지, 그러한 이런 노멀레이션이나 플링 레이어나, 아니면 컨볼루션 레이어 들어가면, 여기는 제가 예전에 여기는 써지는 않았는데, 컨볼루션도 있고요. 이렇게 딜라이트 컨볼루션이나 아니면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든지 많아요. 이거는 영상 요것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컨볼루션 연산에서도. 그래서 여기에서 컨볼루션에 저희가 다해상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도 멀티 레졸루션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써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레이어에서 안에 있는, 왜냐면 이 목적 자체는 지금 컴퓨터 비전 응용이라는 과목명이기 때문에 딥러닝의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초적인 내용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딥러닝에 또 추가적으로 쓰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거는 결국에서 특징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 활성화함을 통해서 결국에 모델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가 깊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뒤에 있는 모델이 학습이 잘 안 되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레이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뒷단에 그 특징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수학 프로빙을 한 게 있는데, 그 프로빙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뒷단에 가면 갈수록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떤 거를 잘 쓰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안정적으로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되는, 소멸이 되는, 그런 문제점을 조금 해결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베이션 종류에는 이제 렐로를 많이 쓰고, 리퀴드 렐로라든지 아니면, 시그모이드는 잘 안 쓰고, 이제 제가 쓰는 지금 요즘에 써져 있는, 렐로, EL로, 아니면 리퀴드 렐로 등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바이 액티베이션 펑션도 있고요. 바이 EL로 혹은 바이 렐로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딥러닝 모델에 모델이 이제 오추 알고리즘에서도 결국에 오추 알고리즘이 뭔지는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오추 알고리즘도 결국에 두 분포 사이에서 좋은 t값을 찾는 이제 함수였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이었는데 좋은 t값이라는 게 결국에 어떤 t값을 찾기 위한 목적 함수를 설정을 했죠. 똑같이 딥러닝도 똑같이 목적 함수를 설정을 해요. 이 목적 함수 자체는 결국에 뭔가 성능을 높게 하라, 아니면 뭔가 모델 자체가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라 라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이 레이블, 우리가 사전에 주은 레이블과 정확하게 모델이 그 레이블을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라 라고 이제 그런 목적대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 로스인 거고, 결국에. 네. 그래서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쓰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제 로스가 많이 쓰고, 또한 이제 MSA는 단순하게 차의 제곱을 이용을 한 로스이고요. 또한 에런 로스라든지 쓰면 L2 로스라든지 포코 로스라든지, 제가 쓰는 것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로스를 여러분이 조금 보시고 나중에는 응용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거를, 그러니까 로스도 기존에 있는 거를 쓰면 그냥 가져다 그냥 실험 비교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점을 정의를 하고 그 문제점을 정의한 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옵티마이제이션인데 똑같이 이제 로스가 목적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최적화하는 거 모델이 이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계속 최적화되게 이제 학습을 대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옵티마이저가 있는데요. 그때는 실제로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담 옵티마이저 혹은 이제 나담, 그 다음에 뭐 알라담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아니면 SGD라는 게 확률적으로 SG도 있고 아다그리드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정의를 해놨어요. 정리도 많이 해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은 개념만 지금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 딥러닝 모델이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꼭 보신 다음에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있고 나담 등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서 레귤레이션 펑션이 있는데 이 레귤레이션 펑션 같은 경우는 딥러닝 모델에 이제 학습이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 레귤레이션 펑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로스 펑션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로스 펑션을 쓰는데 로스 펑션 옆에 바로 옆에 이 레귤레이션 펑션을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같이 결국에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레귤레이션 펑션 자체는 이렇게 뭐 에런 레귤레이션도 있고 L2도 있고 뭐 여러가지 제가 정리한 방법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스 펑션 옆에 결국에 이러한 레귤레이션 규제화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규제 함수를 왜 쓰냐고 하면 결국에 모델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규제화 함수들은 결국에 모델이 과적합이라나 아니면 잘 학습이 되지 않는 너무 과적합되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감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화 함수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규제 함수들이 계속 이제 연구 개발이 되어져 오고 있고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학습이 어떤 게 과적합이냐, 과적합이 아니냐, 그런 건 뒤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걸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실제로 이제 그냥, 이런 L1이나 L2나 그냥 모델이 학습할 때, 좀 더 이제 잘못되지 않도록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이 L1이라든지 L2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지금은 현재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딥러닝 모델 자체는 이제 인공신경망에 근거해서 여러가지 층이 여러가지 층이 쌓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파라미터로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 자체는 이제 결국에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서 결국에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파라미터를 사전에 설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에폭이랑이나 아니면 시드라든지 시드는 초기 설정값인 거고요. 그리고 에폭은 학습수 몇 번 학습을 할 건지,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얼마나 이제 가중치를 계산을 할 때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레디언트를 얼마나 조금씩 이동을 할 건지, 이동하는 경사값,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할 때 얼마만큼 이동을 할 건지에 대한 학습률인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배치 데이터는 학습 딥러닝 모델에 입력 데이터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러한 입력 데이터를 집어 넣을 때 입력 데이터 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게 배치 데이터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 과적함이라는 게 학습 판단하는데
지금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더피팅, 과적합, 그 다음에 적절한 학습이 있는데요. 결국에 과적합이라는 거는 트레이닝 어큐러시가 이제 증가가 되고, 혹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그리고 테스트 어큐러시가 이제 감소가 되는 경우가 과적합인 거고요. 이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를 너무 과하게 학습을 해서 이제 암기한 경우가 이제 과적합인 거고, 이런 경우일 때 모델은 쓰면 안 돼요. 과적합일 때는. 그리고 또한 언더피팅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 어큐러시, 테스트 어큐러시가 둘 다 감소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학습이 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럴 때도 이제 모델을 학습을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학습이 될 경우에는 트레이닝 어큐러시가 보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나 이제 테스트 어큐러시가 증가가 되는 경우가 적절하게 학습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모델을 배포를 하고 성능 테스트를 할 때는 이러한 적절한 학습 데이터를, 적절한 학습 모델을 만든 상태에 대한 성능을 이제 리포팅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절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이제 그 학습 모델을 찾을 때는 결국에 학습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조금씩 작업을 해놔야지만 충분히 딥러닝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딥러닝 관련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주로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나 파이토치를 많은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연구자들도 사용하고 계시고, 뭐 카페라든지 기타 등등도 있지만 텐서플로우나 케라스가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습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학교에서 실습실을 제공을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 GPU 서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GPU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 학교에 있는 걸 좀 빌려서 실습실에 있다라고 하면 실습실에 있는 걸 좀 빌려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습실에 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각자 구글 계정이 있잖아요. 그 구글 계정에 들어가셔서 구글 콜앱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요. 구글 콜앱을 검색을 하면 거기에 웰컴 투 이제 요거 콜앱 들어가는 사이트가 떠요. 이게 아닌데 콜앱이 뜨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 노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새 노트를 클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콜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딥러닝 예제나 아니면 소스 코드나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웹페이지에서 그냥 이렇게 콜앱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라인별로 이제 뭔가 동작이 되는 과정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뭔가 더 명시적으로 알 수가 있어서 좀 좋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냥 로컬에서는 계속 구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로컬은 좀 뒤에서 지금 제가 아나콘다나 혹은 아니면 뭐 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실제로 콜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클릭 혹은 런타임 모두 실행을 하면 런타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안에 모두 실행하는 클릭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클릭을 하면 안에 있는 소스 코드가 실제로 빌드가 돼서 컴파일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드 추가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코드 클릭을 하시면 밑에 새로운 블링크 창이 또 뜨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코드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콜앱에서 구현을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뭐 로컬이나 아니면 주피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피터로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파일에 다운로드에 있어서 IPNIMB라는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면 주피터로 이제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피터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PY로 받으신다고 하면 파이썬 파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실행이 동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IPNY 파일을 실제로 PY 파일로 변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터넷에 IPNY 파일 그 다음에를 to PY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주피터를 이용을 해서 변환을 한 방법에 대한 명령어가 뜨거든요. 그러한 명령어를 가지고 결국에 여러분께서 IPNY 파일을 PY 파일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초적으로 지금 콜앱에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나콘다라는 환경도 있어요. 저는 주로 아나콘다 환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나콘다 환경에서 결국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아나콘다 환경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환경을 다운 받으시고, 거기에서 개인 에디션, 저 아나콘다를 다운을 받으시면, 그래서 아나콘다 이쪽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 저는 이제 현재는 윈도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컴퓨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아나콘다 개인 그거를 에디션을 클릭을 하시고, 그 각자 윈도우 환경에 맞게 다운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치 후 검색해서 아나콘다 파워셀 프롬 폰트를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설치하고 나서 프롬프트 실행하면 이렇게 왼쪽 아래 요거처럼 그 프롬프트 실행이 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실행된 거에서 실제로 아나콘다 가상환경 만들기가 있는데, 아나콘다 가상환경을 만든 상태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저 베이스라는 것도 어떠한 기본적인 그 가상환경인데, 거기에 막 설치하면 파일 엄청 꼬이거든요. 그래서 파일이 엄청 꼬이기 때문에 파일 꼬이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나콘다 가상환경을 만드시고 이제 구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콘다 크리에이트 이제 넣는 네임 한 다음에 가상환경, 그리고 이름은 하고 가상환경 이름을 써주신 다음에 거기에는 파이썬은 이제 파이썬 버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저는 이제 가상환경 이름은 365로 했었고 버전은 3.65로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3.65로 했었고, 거기에서 설치가 되고 나면 중간에 Y를 누르는 경우가 Y를 눌러야 되는데, 그래서 Y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상환경은 설치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거를 실제로 콘다 액티베이트 파일 36을 통해서 실행을 하시면 안에 설치가 된 가상환경이 실행이 되고요. 그런 가상환경을 실행을 확인할 때는 콘다 인포라는 걸 이용을 해서 가상환경이 어떤 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가상환경 내에 필요한 패키지를 이제 그 다음부터 PB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설치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딥러닝 구현 예제인데, 살짝 요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콜앱에 있는 거를 제가 구현을 한 거예요. 콜앱에 있는 거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리고 이거 돌리는 거는 아마 처음 씻을 때 한번 저희 다음 주 실시간 강의 때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기초적인 예제여서 여러분이 딥러닝이 어떻게 굴러가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이 흘러가는 흐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적으로만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콜앱 여기 파일 제가 이제 공식 문서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넘파이랑 텐스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다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임포트를 하고 나서 이 첫 번째 부분이 결국에 이 부분이 결국에 학습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엠리스트 데이터셋인데,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결국에 28x28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이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 그 데이터가 지금 트레인 데이터, 여기는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두 가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현재 여기서 255로 노멀레이션을 적용을 했고, 그 노멀레이션 된 거에서 실제로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변환을 한 과정이 있고요. 그 된 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종류별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넌클래스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게 아마 넌클래스가 여기는 10클래스일 거예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분류를 하는 이제 그러한 CNN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초적으로 이제 그 학습 데이터를 불러와서 실제로 이제 모델에 학습하기 위한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케라스의 시퀀셜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모델을 빌드하는 부분인데요.
모델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고, 안에 이제 처음에 인풋을 꼭 써야 되고, 케라스 인풋 쓴 다음에 여기에 인풋 쉐입을 결국에 우리가 28x28x 1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풋 쉐입은 앞에 써져 있었던 여기에 보면 28x28x 1이라고 위에 그 세 번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인풋 쉐입이라고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기초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제 컨볼루션이라든지 맥스플링이라든지 컨볼루션이라든지 맥스플링을 적용을 하면 이제 2D의 이미지가 요거를 여러분이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각각에 대한 피처맵을 아마 시각화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액티베이션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풀링 끝나고 나면 이제 사이즈가 2D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 뒤에 이제 드로우아웃이나 댄스 레이어나 이제 풀리 커넥티드 각각의 인공식명들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요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삽입에서 이러한 점박이 이러한 노드들이 인력, 출력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모두 완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 연결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게 이렇게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또 이렇게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완전 연결되어 있는 레이어가 요거 댄스 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롭아웃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노드 수가 만약에 원래는 4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 퍼센트에 따라서 일부분만을 넘기겠다라는 거거든요. 50%라고 하면 이 노드 4개 중에서 2개의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뽑아가지고 반만 넘기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에 딥러닝 모델에 여기 소프트맥스라는 게 있는데, 소프트맥스는 마지막 아웃풋 나올 때에 이제 0, 1 사이로 이제 뭔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용이 되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모두 대부분 분류나 이제 그런 것들에서 대부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 이러한 딥러닝 모델을 잘 설계를 한다라는 거는 이러한 그 시퀀셜이라는 새로운 이러한 딥러닝 모델을 성능이 좋은 모델을 잘 설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적은 파라미터, 그리고 적은 파라미터와 높은 효율적인 연산, 그리고 높은 성능들을 획득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딥러닝 모델을 설정하는 게 지금 중요한 연구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모델을 설정을 하고 나서요, 거기에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파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로스 펑션이라든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성능 평가 지표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에폭이라든지 배치 사이즈를 적용을 해야 되고, 실제로 여기에 모델의 핏을 통해서 각각에 대한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를 학습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밸리에이션 하는 부분이 여기 밑에 부분이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학습이 끝난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델이 썸머리를 했기 때문에, 모델의 썸머리 위에 여기 부분이 썸머리 있잖아요. 모델의 썸머리를 했기 때문에 요약이 돼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델들을 학습을 하고 있는지 이제 프린트 창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학습을 했을 때 이렇게 각각의 학습했을 때 로고가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거기 있을 때 최종적으로 테스트 로스와 이제 테스트 어큐리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비전 즉 이러한 어큐리시가 높게 나왔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분석 방법인 거고, 그래서 요거를 결국에 좋은 딥러닝 모델을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거를 쓰셔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새로운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거, 혹은 이제 새로운 전처리 방법, 새로운 방법 등을 제가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구현을 하시면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성능 리포트나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이 딥러닝에 대한 기초적인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코로나에 의해서 제가 2주차 실시간 강의를 휴강을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녹화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요건 추석 체크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보시고 추가적인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다시 연락이나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주차 실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